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노마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캐나다 노마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해외 취업 관련해서도 컨설팅을 한다고 들었는데, 캐나다로 해외 취업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일까요? 캐나다 취업이 지금 워킹 홀리데이 비자 말고는 문을 닫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를 들어 유학 비자로 동반 비자로 올 수 있었던 비자도 이제 석사 이상만 가능해진다던가 아니면 유학으로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캐나다 자체가 지금 인력 시장이 조금 좋아진 것도 있는데 집값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캐나다 정부 자체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개방을 많이 했던 이민의 문호를 좀 닫는 편이고 지금 유일하게 열려있는 캐나다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 35세까지로 늘어났고, 기한도 원하면은 4년까지 연장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나마 캐나다로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 만 35세 미만인 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캐나다로 들어오셔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두 번째는 공부를 좋아하시면 석사 과정을 통해서 캐나다를 들어오시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는 지금 밖에서 오시는 분들을 캐나다에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 부분이 당락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중요한 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캐나다 해외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비자고요. 비자가 없으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워킹홀리데이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여태까지는 1년만 가능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하면 이제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게 있어서 사실 비자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고 우선 비자가 있어야 뭐라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비자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영어겠죠. 영어를 잘하고 막 엄청나게 특출나게 잘할 필요는 없는데 영어가 안 되면 들어와서 구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수밖에 없고 또 결국에는 한인분들이 하는 업체로 가서 한국어를 쓰는 환경에 계속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비자를 준비하셨다면 그 다음은 영어고 영어를 잘하면 기회가 훨씬 많기는 하죠. 아무래도 뭐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들어가는 과정 중에 영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시면 도움이 되지만 영어가 지금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선 비자가 있어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영어를 배울 기회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비자를 들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캐나다로 들어오시기를 추천합니다. 확실히 캐나다로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캐나다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좋은 조건일 것 같은데, 캐나다는 한국과 달리 공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다 수시 채용인데요. 한국에서 경력직을 채용하듯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직군이나 뭐 직업이 있으면 그 포스팅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취업하는 방식으로 수시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채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흔한 대기업들의 공채 이런 건 없고요. 공무원도 여기서는 대량으로 시험을 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는 프로세스는 거의 없고 캐나다 통계청 정도가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는 부처들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시험을 보고 통계 시험이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면접 전형을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 풀에 들어가 있다가 면접이 이제 걸리면 자기가 가서 면접 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에서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애들을 불러서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하는 이벤트 같은 거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공채 대신에 수시 채용을 한다는 게 그냥 기본 모토로 깔려 있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한 게 캐나다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돼요. 네트워킹이라 하면 친구나 지인이 있는 식의 네트워킹도 되고요. 아니면은 링크드인이나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채용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채용 공고가 그 잡포스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고 네트워킹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취직하는 경우를 저희가 콜드 콜링이라고 하는데 그 콜드 콜링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죠.
공기업의 경우는 모든 포스팅을 다 무조건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내부에서 사람을 뽑든 아니든 간에 우선 포스팅이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하게 공기업에서도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입사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캐나다에서는 사람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사람하고 연결되고 자기를 어필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 처음 오는데 캐나다 경력이 필요하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이 캐나다 경력이 무슨 반드시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아니라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가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채가 아니라 수시 채용으로 많이 채용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국에서 작성했던 뭐 자소서라던가 정형화된 이력서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이력서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을 위한 영문 이력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문 이력서가 한국에서도 외국계 기업에 쓸 때 쓰잖아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에서 올려놓은 잡 포스팅에 맞게 쓰시는 게 영문 이력서의 핵심이에요. 형식은 사실 뭐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정도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경력에서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부분을 뭐 한두 줄 적어서 그 하이라이트 하는 부분을 적고 최신 경력을 기준으로 이제 쭉쭉쭉 경력을 적은 다음에 그 경력에서 각각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 포지션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으실수록 좋아요. 딴 사람 정말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사부에서 보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뽑으려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경력이 되게 연결성이 좋다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력이라든지 뭐 스킬이라든지 자격증이나 뭐 언어 능력 이런 걸 쭉 쓰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경력에 있는 사항이에요. 근데 경력에 있는 사항을 자기가 이 포지션이랑 상관없는 부분까지 다 쓰실 필요 없고 이 포지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경력을 쓰셔야 되는데 그 경력을 쓰실 때도 그 잡 포스팅에 나온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키워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쓰셔야 돼요. 이 첫째는 캐나다에서도 이 사람이 직접 스크리닝 하는 게 아니라 로봇, 봇이죠. 봇이라고 하죠. 그 봇이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봇이 스크리닝을 하는 경우는 결국에는 그 잡 포스팅에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이력서가 반영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중심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 이력서 스크리닝 하는 경우가 그 담당 팀의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인사부에서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그럼 인사부 사람들이 회사 내에 있는 모든 직업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이 직업을 한 게 맞고 이런 경력이 있는 게 맞구나 하는 거를 어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캐나다 경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한국 경력을 버리실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고 이력서를 쓸 때도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력서를 쓸 때 자기 자랑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냥 팀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굳이 이렇게 화려하게 내 얘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뭐 나는 내가 혼자서 프로젝트 리딩할 적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약간 단체에 이렇게 묻어서 나는 그냥 도와줬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이렇게 해서 참여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캐나다 사람들은 특히 자기 능력이나 경력을 굉장히 스스로 높게 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도 나 이거 되게 잘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이력서에서도 그게 되게 한눈에 보이게 써요. 근데 실상 사실 말해보면 저희도 다 알죠. 회사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혼자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력서를 쓸 때도 나중에 면접에 혹시 가시게 돼도 똑같아요. 자기가 했다는 거, 자기가 한 일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한 일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수치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으면 수치로 나타나고 그런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게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동사를 쓰실 때도 되게 강한 동사를 많이 쓰시면 좋아요. 뭐 이렇게 나는 뭐를 참여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리딩했다 라고 쓰시는 게 훨씬 더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일을 했구나. 물론 팀으로 일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눈에 띌 수 있게 자기 자랑을 충분히 하시는 게 굉장히 한국 이력서하고는 좀 다른 점이고, 개인정보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자기가 일한 부분을 초점해서 진짜 나의 이력을 보여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한국 이력서랑 차이가 되게 큰 점 중에 하나고요. 자소서의 역할은 조금 달라요. 한국에서는 사실 자소서를 쓸 때 자기 얘기를 많이 쓰는데, 물론 자소서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니까 자기 얘기를 쓰는 건데, 여기 영문 이력서랑 커버레터라고 불리는 이 자소서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력서 앞에 첨부하는 레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력서를 읽지 않아도 이 커버레터만 읽고도 이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경력과 능력이 충분하다는 건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력서 내용을 요약해서 자소서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이력서에 있는 내용이 물론 들어가지만 이력서에도 있는 내용이 굳이 반복돼서 자소서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자소서에서는 스토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력서에서 제일 돋보이는 경력, 그 경력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포지션하고 맞다는 것을 전제하에 그 경력에서 빛이 났던 순간을 스토리로 풀어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주어졌고 어떤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배워서 그 다음 일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특별한 포맷은 이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내가 이 대충 몇 년 경력이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 내 경력이랑 능력은 이런 게 있고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포맷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그 스토리예요. 내가 지원한 포지션에 내 경력을 한 줄 요약한다고 하면 뭘까? 엘리베이터 피치랑 비슷하죠? 이 사람이 나를 뽑아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커버레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쓰시는 연습을 하려면 이력서를 벌써 쓸 때부터 내가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었지 하면서 꼼꼼하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 그 중에서 되게 이 포지션이랑 맞는 부분을 골라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력서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영문 이력서 작성 시 쓸만한 좋은 표현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액션 버브를 쓰셔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하면은, 물론 프로젝트 하나 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야 되겠지만, 아니면 내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런 일 역할을 했다라고 쓰고 싶으면 led a project 이렇게 쓰시면 좋죠. in collaboration with 이렇게. 그래서 내가 누구랑 같이 협력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이 collaborated with로 문장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누구랑 협력한 건 사실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뒤에다가 쓰시는 게 맞고, 지금 하신 어떤 행동의 중요한 부분을 제일 먼저 동사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좋은 표현은 initiated, 내가 먼저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도 되게 좋고, 아니면 결국에는 그 핵심 액션 동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포지션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있는 트레이닝 분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떤 스테이크홀더를 만나서 컨설팅을 했다라고 하면 consulted with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좋겠죠. 그래서 블랙 포인트를 쓰실 때 항상 그 자기가 한 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앞에다 쓰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직군이나 아니면 토픽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해서 회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쳤다, 아니면은 매니저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쓰시면 거기에는 research a topic to support senior management decision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informed decision making 이런 표현들이 내가 단순히 어떤 일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표현들 쓰시는 게 키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일을 했는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반드시 그 일이 어떤 임팩이 있었는지를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쓰실 때 구글링을 하시게 되면 그 액션 verbs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한 일을 제일 살릴 수 있는 표현들을 골라서 쓰시고 한국어 표현을 직역하시는 버릇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고안했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 conceive a project 이렇게 쓰시면 안 되거든요. conceive란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 있기는 한데 원래 제1 뜻으로 뭐 임신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사실 그 비즈니스 영어에서 잘 쓰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 그대로를 번역하시면 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단어를 먼저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시고 그 단어를 써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부분의 이제 캐나다 공기업들 있죠. 그 뭐 주정부 사이트나 아니면 심지어 연방정부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그 이력서에 쓰는 표현을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쓰시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자포스팅에 이미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중요 표현들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우리가 무슨 사람을 뽑는다. 근데 거기에 이미 주요 동사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동사를 그대로 갖다 쓰셔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 동사랑 유의미한 비슷한 뜻인데 조금 다른 강조를 하는 단어들을 찾으셔가지고 약간 트윅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영문 이력서 작성 시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푸시면 안 돼요. 주소라든지 막 그런 정보들을 거기다 쓰실 필요 없고 사실 사진도 안 넣으셔도 돼요. 뭐 사진 원하시면 넣으셔도 되는데 사진을 넣는 거 굉장히 개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캐나다에. 그래서 뭐 사진 넣으면 반드시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 이력서에서는 결국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전화번호, 이메일. 근데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캐나다에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뭐 온타리오의 주에 사는데 다른 주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전화번호만 봐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선은 이메일 주소만 적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되도록이면 그 사람이 나를 컨택할 수단으로서만 넣으시면 좋고, 그 다음 링크드인 주소가 있으면 링크드인 주소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력서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 이력만 넣는 거거든요. 그럼 내 이력을 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링크드인에는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실 공기업에서는 링크드인을 잘 보진 않는데 사기업에서는 링크드인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 두시고 이력서에 첨부를 하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면접을 볼 때도 좀 잘 볼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면접의 기본은 회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랑 그 포지션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캐나다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셨다면 그 회사 혹시 그 부서까지 알 수 있으면 그 부서가 한 일을 검색을 해보시고 뭐 뉴스를 찾아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만약에 인터뷰까지 가셨다는 전제하 인터뷰에 가면 보통 패널들 이름을 알려줘요. 그럼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링크드인에 가서 검색을 하면 그 사람 이력이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경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팀에 있으니까 대략 이런 스킬을 요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티저 보듯이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서 정보를 우선 정확하게 갖고 있으신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되게 소소한 팁들은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 면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튀는 거예요. 튄다는 게 이제 복장을 입어서 막 내가 화려하게 입고 가서 튄다는 게 아니고 남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사기업이랑 공기업이랑 면접 방식이 좀 달라서 다른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 공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을 봐요. 예를 들어 이 포지션에서 필요한 게 뭐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실제로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냥 내가 아무거나 되게 팬시해 보이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그 회사 로고나 메인 컬러들이 다 웹사이트 보면 대충 유추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패널들 깜짝 놀라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주진 않았는데 저 사람이
셀프로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네. 그거부터 특이점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느냐, 실제로 가서 인퍼슨으로 면접을 보느냐랑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 인퍼슨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USB에다가 필요한 파일들 항상 갖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만약에 어떤 걸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했던 어떤 게 나오면 그 파일을 프린트를 해가세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테크 이슈가 있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은 그게 크게 도움이 돼요. 실제 테크 이슈가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면접관들이 좀 약간 버벅이고 있으면 지금 준비 중인데 제가 지금 혹시 몰라서 프린트물을 준비해 왔다. 먼저 받아보시라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죠. 이력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력서를 이미 보냈으니까 난 안 가져가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력서를 되게 좋은 질 좋은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준비해서 가져가시고 프린트를 안 해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려도 되고 제가 캐나다 취업 워크숍 같은 걸 가서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또 마지막에 이제 그 USB에 자기 정보를 담은 내용을 넣어가지고 그 면접관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라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작은 일에서 이 사람이 되게 준비성이 철저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이 포지션에 되게 진심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온라인 면접도 비슷해요. 제가 들었던 해외 취업하신 다른 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그 회사에서는 그냥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냥 면접을 한번 볼게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그 팀에서 하는 일이 대충 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아예 진짜로 만들어서 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실제 만약에 기획안이면 기획안을 미리 써서 내가 지금 이런 포진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도리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최종 취업하셨죠. 그런 식으로 요청하지 않은 것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어필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공기업은 이제 딱딱딱 면접 질문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평성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기회를 주지는 않지만 그런 작은 디테일을 어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 캐나다에서도 한국도 그렇지만 캐나다에서도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면접관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이것도 비슷하죠, 한국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이 포지션에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준비된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 면접관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사기업이랑 공기업이랑 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사기업에서는 리더십이 있거나 내가 혼자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자질을 보기 때문에 답변을 할 때도 그 독립성, 리더십,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답변을 하는 게 유리하고 그게 면접관한테 굉장히 어필이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요구해요. 그런 게 스킬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내가 팀 사람들하고 잘 협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회사에 따라서 그 면접관들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아까 링크드인에서 인터뷰 패널 정보를 받았으면 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패널 정보를 미리 보시고 그 패널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준비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